음,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제 큰 괴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대여금 반환 청구권의 행사. 청구권의 행사는 구제왕법으로 보존처분, 소송, 강제집행 이렇게 있다 그랬죠. 대여금이니까 뭐 가압류로서 보존처분을 하고, 본안소송으로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고, 그 판결문 가지고 돈 집행으로 가는 겁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부동산이면 부동산 강제 경매, 채무자의 재산이 채권이 있으면은 채권 집행, 그리고 채무자의 재산이 유체동산이 있으면 유체동산 경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청구 소송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에, 대주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 차주는 돈을 빌려받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여금 반환 청구는 원고가 대주가 됩니다. 그래서 원고가 뭘 주장해야 되는가? 마구잡이로 주장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게 요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청구 원인 요건 사실, 이거는 원고가 주장 입증해야 되는 요건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공격 방법은 피고가 항변하는 사실도 되고, 피고의 항변에 대해서 원고가 재항변하고, 또 피고는 원고의 재항변에 대해서 재재항변하고 치고받고 하는 거. 공격 방법, 방어 방법이라고 하죠. 치는 거를 공격, 방어, 공격 방법, 방어 방법을 혼합해서 공격, 방어 방법이라고 해요. 이건 항변, 재항변, 재재항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때 항변 같은 경우는 피고가 주장 입증해줘야 되고, 재항변은 원고가 주장 입증, 재재항변은 피고가 주장 입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항목에는 이렇게 있고, 그래서 청구 원인 요건 사실부터 보면은 대여금 반환 청구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여금 반환 청구권이 있어야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고, 그리고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면서 이자까지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자 청구도 이게 별개의 소송물이에요. 이게 이제 병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 청구 따로 할 수도 있어요. 대여금 반환 청구, 또 대여금 반환 청구. 이게 원금을 얘기하겠죠. 이자까지 포함하면은 두 개의 소송물이 병합이 된 겁니다. 일단 대여금 반환 청구의 요건 사실은 뭐냐? 반환 시기에 관한 약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반환 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으면은 안 돼요. 반환 시기에 관한 약정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또 실무상으로는 대여금 인도 사실도 주장 증명해야 된다. 원고가. 뭐냐면은 돈도 안 꿔줬는데, 실제로 1억을 꿔주마 그러고 1억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뭐 1억을 청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억을 뭐 무통장 입금으로 보냈다라고 하면은 그 주장과 무통장 입금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환 시기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 반환 시기가 계속 이게 한 묶음씩 나옵니다. 저번에 해지할 때도 나왔어요. 기한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 또 뭐 불확정 기한인 경우, 또 기한이 아예 없는 경우, 뭐 이렇게 세 가지 유형별 사례가 있죠. 거기에 맞춰서 주장 입증해줘야 됩니다. 요게 이제 원고의 요건 사실이에요. 그 이자는 예를 들면은 1억을 꿔주는데 원금이죠. 근데 매월 뭐 연 1% 이자를 받기로 했다. 그게 이자입니다. 그게 약정이자죠. 약정이자. 그게 약정이자인데, 이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한번 도면을 보고 하겠습니다. 이자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약정이자가 있고. 약정을 해야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그냥 1억을 주면서 1년 후에 갚아라 그랬는데 1년 후에 갚았어요. 그럴 때는 그냥 약정이자가 없잖아요. 그냥 1억을 주면서 1년 후에 갚아라 그러면 1억만 돌려주면 됩니다. 얼마 몇 프로, 연 몇 프로로 이자를 주기로 한 거 없잖아요. 약정이자가 있어야 약정이자를 청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연이자가 있습니다. 지연이자. 그리고 소촉법상의 이자가 있어요. 소송, 촉진법상 이자. 약정이자는 약정이 있어야지 청구할 수가 있다. 약정이 존재해야 청구할 수 있다. 있어야 청구 가능하다. 지연이자는 1년 후에 돈 달라라고 했는데 1년이 지나도 돈 안 준다 그러면은 이때는 지연이자 약정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지연이자 약정. 은행 같은 경우는 이 약정이자가 만약에 3%인데 지연이자는 5%다 이러잖아요. 이게 약정을 하는 겁니다. 약정이 있어야 가능하다. 청구가 가능하다. 근데 약정이 없으면은 이때는 약정이 없으면은 청구 못 해요. 청구 못 합니다. 청구 못 하는데 이때는 약정이 없어도 이 지연이자는 약정이 없어도 민법은 법정이자로서 5% 청구할 수가 있고 상법은 6% 청구할 수가 있어요. 지연이자. 이 상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예외가 하나 있어요. 약정이자는 약정대로 청구 가능한데 약정이자가 없으면은 청구를 못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가 하나 있어요. 예외. 뭐가 있느냐? 두 당사자 상인이면은 약정이자가 없어도 상인은 이 돈 거래가 아주 밝은 사람들이잖아요. 약정이자가 없어도 연 6% 상법상 연 6% 약정이자가 없어도 요 이자를 청구할 수 있어요. 지연이자처럼 마찬가지예요. 지연이자는 민법상으로도 약정이 없어도 민법상으로 5%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촉법상의 이자는 12%예요. 12%. 근데 기간이 있죠. 이건 언제부터요? 소장, 송달, 받은 날. 다음 날부터. 받은 날, 다음 날. 이걸 이길이라고 그러죠. 이길. 또 다 갚는 날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 전에는요, 약정이자, 이렇게 되겠죠. 또 지연이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자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자 청구할 때는 원금 채권이 존재해야 되겠죠. 원금 채권 없는데 이자 발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주장 입증해줘야 돼요. 여기 있는 거는 원고가 다 주장 입증해줘야 됩니다. 그 이자가 약정됐느냐, 이자 약정 사실을 얘기해줘야 됩니다. 그 상인 간의 소비대차는 약정이 없어도 법정이자 6% 가능하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차주가 그 돈을 인도받은 때부터 계산해야죠. 돈도 인도받기 전에부터 계산할 수는 없죠. 지금 전반적인 거를 대충 이렇게 좀 스킵하면서 가는 겁니다. 전반적인 것도 중요해요.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거를 아울러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가능한 공격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통 항변권의 행사인데 피고가 항변권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행사를 하는데 행사하는 사람의 주장 입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야, 돈 달라 그랬더니 야, 나 공탁했어. 이거는 공탁입니다. 변제 공탁. 이 다번 변제는 임의로 뭐 무통장 입금으로 뭐 변제를 했다든지 아니면 만나서 줬다든지 이게 이제 임의 변제예요. 이 변제 공탁은 공탁소에 공탁을 하는 겁니다. 공탁하면은 공탁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공탁서하고 뭐 공탁 통지서하고 통지서를 상대방한테 보내야 되니까 우표도 붙여야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출하면 공탁소에서 이제 심사해가지고 그 은행에다 입금하고 오세요 그래요. 그럼 은행에 지급 입금을 하고 그 영수증을 받는 순간 변제가 된 겁니다. 통지가 뭐 채권자한테 날아갈 필요도 없어요. 이미 변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변제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공탁소에 이제 낸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공탁을 잘 이용하는 게 아주 안정적이에요. 공탁을 잘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고는 야, 나 변제 공탁 했어. 그 주장과 변제 공탁서를 제출하면은 그러면 이제 항변이 입증이 된 거죠. 또 면제는 뭐냐면은 야, 너가 면제했잖아. 나 녹취록 있어. 라든지 면제 증서라든지 뭐 이런 거를 제출하면은 돼요. 그리고 변제는 임의 변제로 이제 뭐 당사자한테 야, 계좌 좀 보내줘. 입금해 줄게. 라든지 만나서 주든지. 변제 충당은 뭐냐면은 채무자가요. 채권자한테 1억만 그 채무를 지는 게 아니라 대여금 1억과 무슨 뭐 공사대금 또 1억 뭐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채무를 졌을 때 내가 1억을 줄 때 대여금으로서 변제를 위해서 준 거냐 아니면 공사대금으로서 변제를 위해서 준 거냐 특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혼선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거를 규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제 충당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자세히 볼 거고요. 또 시효 소멸에 의해서 시효 소멸로 야, 그 내가 줄 거는 맞는데 네가 권리 행사를 일정 기간 동안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시효 소멸을 소멸 시효를 원용한다. 시효 소멸이나 소멸 시효는 같은 말입니다. 요건 사실에는 시효 소멸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원용을 해야지만이 항변권으로서 상대방의 청구를 저지할 수가 있습니다. 원용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뭐 재판부가 야, 소멸시효 걸렸으니까 이거 기각, 원고 기각 이렇게 안 해요. 주장 원용을 안 하면은 그냥 원고 승입니다. 항변권 행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피고의 항변권이고 또 재항변, 뭐 재재항변,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대여금 반환 청구에서 반환 시기의 유형별 입증 책임을 한번 볼게요.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확정 기한일 경우하고 불확정 기한일 경우하고 반환 시기에 정함이 없는 경우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항상 이 세트로 나오는 거거든요. 세 가지. 확정 기한이라는 거는 날짜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2020년 12월 30일까지라고 했다면은 확정 기한이죠. 확정 기한이 지나면은 안 되는 거죠. 제가 소리를 너무 크게 질러서 그러나 봐요. 확정 기한일 경우에는 도래 사실에 관해서 별도의 주장 증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기한은요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기한이 도래했느냐 안 했느냐는 초등학생들도 압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뭐 3월 5일까지 그러면 어떻게 기한이 도래했습니까? 도래 안 했습니까? 오늘 3월 6일이니까 도래했죠. 그렇게 입증까지 뭐 할 것도 없어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한이 도래가 안 됐어도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중요하죠.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어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뭐냐. 이게 이제 은행에서 많이 사용하는 건데, 기한이익이 상실했을 때는 이미 도래하기 전에도 그 상실 시점부터 청구 당하는 거예요. 원고는 대여금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원고는 기한이익 상실 사유를 주장 증명해줘야 되겠죠. 근데 기한이익의 상실은 뭐 담보 제공을 하기로 했는데 안 했다라는 거. 담보 제공 안 했다는 거. 또 약정에 의해서요 여러 가지 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자를 뭐 2회 미납했다. 미납하면 기한이 상실한다. 이렇게 계약서에 정했다면은 2회 미납으로서 기한이익이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서에서요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잘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은행은 엄청 많이 써 있어요. 뭐 강제집행이라든지 뭐 세금 압류라든지. 그러니까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이나 압류 뭐 이런 게 들어와도 기한이익 상실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기한이익 상실해도 뭐 까짓 거 그냥 별거 아니야. 압류가 강제집행도 별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은행이. 근데 은행이 그러니까 자유재량이 있는 거죠. 이거 문제 있다 그러면은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 그냥 이거 그냥 눈 감고 갈 수 있어. 그러면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불확정 기한. 불확정이란 말은 기한이 오긴 오는데 뭐 몇 월 며칠이라고 딱 그렇게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게 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사망할 때. 갑의 사망 시 대여금을 반환하기로 한다 그러면은 사망 언제 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어쨌든 인간은 죽으니까 불확정 기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망한 사실을 주장 증명하면 되는데 사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뭘까요?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누가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그러니까 서류도 매치시키는 게 좋아요. 중요해요. 뭐가 될까요? 좋습니다. 사망 진단서도 의사가 이제 직접 사인이 뭐고 간접 사인이 뭐고 뭐 이런 거를 기재한 게 사망 진단서인데 그거보다 더 확고한 증명 서류가 있어요. 주민등록 말소 초본이 있죠. 말소 주민등록 초본. 뭐 그런 건 이제 뭐 쉽게 띌 수도 있고. 거기에 보면은 사망으로 인해서 말소됐다. 죽은 자는요 주민등록 말소시킵니다. 또 뭐 가족관계 등록부 뭐 이런 걸 이제 보면 되겠죠. 좋습니다. 사망 진단서도 이걸 입증해준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 다음에 반환 시기 정함이 없는 거. 이게 이제 좀 잘 주의 깊게 봐야 돼요. 반환 시기에 정함이 없는 경우. 민법 603조에서는 반환 시기 정함이 없으면은 상당한 기간 정해서 언제까지 달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민법에서는. 근데 판례는 603조 2항이 차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차주에게 최고의 항변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니까 반환 시기 정함이 없으면 바로 청구는 못 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반환 시기가 필수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요건사실에서. 반환 시기 정함이 없다면은 최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청구 원인 단계.
그러니까 이 소장 제출하는 단계로서 원고로서는 반환식이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만 주장 증명하면은 대여금 원금 반환을 일단 구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항변 단계, 피고가 항변할 때는 야, 상당한 기간 정해서 최고 없었으니까 너 이거 청구 안 돼 라고 항변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최고는 소장의 송달로서 할 수 있고 그때부터 변론 종결 당시까지는 여기까지 있죠. 항변 단계에서는 차주가 상당한 기간 정해서 최고가 없었으면 항변하고. 그러니까 원고는 그냥 청구 요건 사실로서 그냥 반환 시기 정함이 없이 대여했다라는 것만 주장하면 되는데, 이 상당 기간 정해서 최고가 없었다면 항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차주가. 최고는 소장의 송달로서도 할 수 있죠. 내용 증명식으로 하는 게 최고인데 소장 송달로서 보통 합니다. 그리고 채권 양도 통지 같은 것도 소장 송달로서 많이 하죠. 그때부터 변론 종료 당시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텀이 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여금 원금만의 반환을 구하면서 실제 최고의 항변권이 가능한 경우는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한이 정함이 없어도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최고를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변론 종결일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는 거니까 최고의 항변권을 행사해봤자 무력하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최고의 항변권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는 없다. 뭐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반환 시기 유형별 입증 책임 주장 입증 하는 거, 이게 대여금 반환 청구입니다. 원금만 청구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좀 복잡한 게 이제 이자 청구까지 결합해 갖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자 청구는 별도의 소송물입니다. 원금 채권이 발생한 사실을 얘기해주고 이자 약정 사실을 얘기해줍니다. 약정이 없으면 청구 못해요. 민사상으로는. 근데 상인간이라는 거는 당사자 A, B가 다 상인이어야 돼요. 한 명만 상인이 아니고 둘 사람이 상인이어야 돼요. 이런 경우가 유치권, 상사 유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사자가 다 상인이어야 상사 유치권이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상인이 소비대차는 약정 없어도 법정이자 6%가 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 있어요. 이자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자 약정 사실을 따로 증명해야 되는데 보통은 계약서에 써 있잖아요. 뭐 항목에 이자 연 2%로 한다. 이렇게. 근데 이자 약정이 없더라도 상인 간의 소비대차는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다 상인인 사실 이거 입증해 줘야죠. 그거는 사업자 등록증으로 입증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법인이면은 당연히 상인이고요. 또 상사 법정 이율은 연 6%에 의한 이자다. 이건 상법 54조에 있습니다. 내가 여기 링크가 다 지워졌네요. 이 링크를 시간 많이 걸려서 링크를 했는데 저장하면서 지워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돈을 주고 나서 그 시점부터 이자 계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돈 주기 전의 시점부터 이자 계산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이자는 목적을 인도받을 때부터 계산한다. 또 근데 오히려 돈 빌리는 사람이 책임 있는 사유로 수령을 지체할 때는 대주가 이행 제공한 때로부터 계산한다고 했어요. 아무튼 이행의 제공한 때로부터 계산한다. 근데 판례도 이런 이행의 제공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한 게 별로 없어요. 저번에 말씀드린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나 판례가 좀 나타난 거고, 그 외에는 별로 없어요. 어쨌든 원고로서는 대주로서 인도한 사실과 인도 시기, 또 대여금 이행 제공한 사실, 그 시기, 근데 피고가 책임 있는 사유로 대여금 수령을 지체한 사실, 이런 거를 주장 증명해야 된다. 근데 차주가 책임 있는 사유로 돈을 안 받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겠죠. 여기 보시면은 기재례를 보시면요, 대여 원금하고 이자하고 지연 손해금 이 청구를 했어요, 원고가. 그런데 가로 열고 원고의 청구가 실제 인용될 수 있는 것보다 적다. 그러니까 대여금, 이자, 지연 손해금 합해갖고 예를 들어서 1억 5천을 청구했는데 깎였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판사 입장에서 이제 쓴 거예요. 증거에 의하면, 증거를 토대로 해서 원고가 이날 피고에게 5천만 원을 이자 2% 변제기 언제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청구 원인 사실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피고는 원고에게 위차용금 및 이에 대하여 위차용금 이후로서 원고가 고하는 6월 1일부터 약정이자로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 이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 그러니까 다 이거 약정이자, 약정 지연 손해금 다 약정을 했네요. 그래서 각 월 2%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월 2%면요, 12개월로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24%죠. 소촉법이 12%란 말입니다. 근데 약정 이율이 소촉법 이율보다 높으면은 그냥 2%로 가는 거예요. 12%로 꺾일 필요가 없습니다. 큰 걸로 가는 겁니다. 원래 소촉법은 이제 빨리 해결을 하라고 피고한테 압박을 주기 위해서 12%인데 12%보다 더 센 약정 이율이 있으면 1로 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피고가 주로 이제 항변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변제, 시효소멸, 면제는 거의 없습니다. 누가 면제를 하겠어요? 진심 어리게 면제하는 경우 정말 없어요. 정말. 사술 부려갖고 면제할 수는 있습니다. 야, 우리 짜고서 면제했다고 하자.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채권자 대의권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저도 제 사건에 2번이나 상대방이 면제한 거를 2번이나 깨부수긴 했는데, 이거 완전히 사기예요, 사기인데. 진심 어린 면제는 없어요. 근데 내용도 별로 없는데, 어쨌든 변제에 공탁하고 변제가 많습니다. 이 변제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채권법에 있어서. 일단 변제 공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근거 조항은 민법 487조입니다. 민법 487조. 이게 잘 보실지 모르겠네. 변제 공탁을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고 요건이 있고요. 그 효과가 있습니다. 제1의 요건을 보면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제하려고 그러는데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강제라도 변제해야 되겠죠. 또는 받을 수 없을 때, 어떤 사정상 받을 수 없을 때, 이때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해서 변제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공탁하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은행에 입금을 하면은 그 즉시 변제가 되는 겁니다. 그 시점이 이제 있어요. 공탁 통지서를 채권자한테 보낼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을 때도 같다. 이게 이제 3가지 요건입니다. 첫째, 일부러 안 받는 경우. 둘째, 일부러는 아니지만 상황이 받을 수 없는 경우. 셋째, 채권자를 과실 없이 알 수 없는 경우.
이거 불확지 공탁이라고 해요. A인지 B인지 헷갈려. 그러면요, A 또는 B한테 변제 공탁하면 됩니다. 그 국가가 알아서, 야, 니들 가위바위보 하든지, 누가 오라, 누가 받아야 돼, 니들끼리 한번 소송해봐. 소송해서 자기가 그 공탁금의 진정한 출급 청구권자라는 사실을 주장 입증을 서로 해줘야 돼요. 그렇게 쇼당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확지 공탁도 이게 많이 활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러지 않으면 머리가 아프니까. 그 돈만 이렇게 갖고 있으면 이자 발생도 되고요. 빨리 지급을 해서 해소를 시켜야 되는데 못 하잖아요.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면은 불확지 공탁을 많이 하는 데가 토지 수용 주체예요. 대단히 토지를 수용하다 보면은 그 수용금을 누구한테 줄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사망했거나 뭐 또 소유권 뭐 넘어갔네 안 넘어갔네 뭐 막 싸우고. 그래서 그 수용 기관에서 불확지 공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많이 해요, 이거. 그래서 어쨌든 요 487조 2에서 변제 공탁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 내용을 보면은 아까 그 수령 거절, 그러니까 487조 그 법문의 그 핵심을 뽑아보면 수령 거절이고요. 그 다음에 수령 불능인 경우, 그리고 채권자 불확지. 근데 이제 수령 거절, 수령 불능은 넘어가고요. 불확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불확지라는 거는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불확지, 알지자예요, 알지자. 그러니까 채권자를 모르겠다. 근데 내가 과실이나 고의로 모르는 게 아니라 과실 없이 모른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채권자는 존재해요. 근데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 주의를 다해도 주관적으로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채권자는 확지는 확실히 안다라는 뜻이에요. 확지를 할 수 없는데 변제자의 과실이 없음을 요한다. 과실이 있으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별 2개 쳤죠. 이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 양도와 압류 전부 명령이 있고, 통상 채무자 입장에서 누구에게 변제해야 될지 법률상 의문이 제기되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제3채무자가 채권 양도 통지도 받고 압류 및 전부도 받았어요. 근데 사실은 날짜에 따라서 먼저 그 채권 양도를 받았다면은 압류 및 전부는 효력이 없어요. 또 압류 및 전부 먼저 받고 채권 양도했다 그러면은 채권 양도가 후순위로 밀려요. 압류 및 전부에서 주고 난 나머지만 채권 양수인에게 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법률적으로 이제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쉽게 뭐 줄 수도 있지만 제 입장에서도 좀 찝찝하죠. 만에 하나 뭐 잘못 줘가지고 이중 지급에 위험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법원에다가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네들끼리 채권 양수인하고 압류 및 전부권자하고 지네들끼리 이제 서로 또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 소송이 뭐냐면은 공탁금 출급 청구 확인해서예요. 공탁금 출급 청구 확인해서. 어떤 적극적인 이행 청구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탁금에 대해서 누가 출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를 보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송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도 가끔 일상에서 소송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중요하죠. 대표적으로 불확지를 많이 해주는 거예요. 불확지 공탁에 당사자를 어떻게 표시하냐면은 피공탁자, 공탁자는 채무자죠. 피공탁자는 A
또는 B 뭐 이렇게 표현해요. 뭐 3명, 4명까지 불확지 공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A 또는 B 또는 C 또는 D. 누구한테 줄지 몰라서 이렇게 불확지 공탁을 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특정 채권에 대하여 채권 양도 통지가 있었으나 통지가 철회돼가지고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는지 여부에 관해서 의문이 있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좀 애매하잖아요. 그 일반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건 법률 해석의 문제고 또 뭐 판례도 봐야 되고 다툼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그럼 과연 양수인한테 줄 것인가 아니면 채권자, 원 채권자한테 줄 것인가? 애매하잖아요. 양수인 또는 채권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양도금지 특약이 붙은 채권이 양도됐을 때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야? 여기구나. 채권자 불확지를 오늘은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양도금지 특약 붙은 채권 양도도 불확지 공탁이 가능하다. 원래 양도금지 특약이 붙어도요, 모르는 선의의 양수인은 유효해요. 유효한데 그 선의의 양수인한테 줄지 아니면 원 채권자한테 줄지 채무자 입장에서는 난감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렇게 불확지 공탁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저는 뭐 답이 있어요. 당연히 이거는 선의의 양수인. 그러니까 하긴 뭐 악의 양수인일 수도 있으니까 불확지 공탁이 가능한 게 맞게 되겠죠. 그 다음에 공탁 원인 사실. 그러니까 내가 변제 공탁을 했다. 그 변제 공탁을 했다. 그러면 그 공탁 원인 사실이 공탁서입니다. 변제 공탁서. 이거를 제출하면 되고, 또 변제 공탁을 했는데 원래 갚아야 될 돈이 1억인데 5천만 원만 변제 공탁했다. 그럼 전부 다 기각을 시킬 수는 없어요. 그죠? 전부 다 기각을 시키려면 채무 전부를 변제했다는 사실도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채무가 1억인데 나는 1억을 공탁을 했다. 뭐. 근데 주로 이제 이자 같은 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이자. 이제 변제 공탁이 유효하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건. 변제 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제공, 채무 전부에 대한 공탁이 있음을 요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이게 중요해요. 그 부분에 관해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공탁 전체가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효력이 안 생기는 게 아니고, 그 일부에 관해서만 효력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채무가 1억이 있는데 변제 공탁을 5천을 했어요. 그러면 5천만 원만 효력이 생기고 나머지 5천은 여전히 그 채무가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자칫 잘못 오해해갖고 내가 5천만 원만 변제 공탁하면은 5천만 원조차도 효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5천만 원 부분은 변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잔존 채권은 5천만 원만 이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변제 공탁을 주장하는 피고로서는 공탁 원인 사실 이외에 공탁금 채무 전부를 변제함에 족한 사실까지 주장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 만약에 피고가 1억에 대해서 5천만 원만 변제 공탁했다면은 그 5천만 원은 지급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입증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원고는 1억의 청구에 대해서 청구 취지 변경을 안 할 수가 없죠. 5천만 원, 1억의 소장 청구에 대해서 청구 취지 변경을 5천만 원으로 감축해야 됩니다. 감축 안 하고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원고 피고 일부 승이에요. 일부 승. 피고도 일부 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송 비용에서도 쌤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구 취지 변경을 해야 되겠죠. 그거 맞춰갖고. 요 내용이 중요합니다. 요 내용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 유보에 대한 거를 한번 보면요. 요걸 한번 보세요. 이 유보라는 말은 채권자가 공탁 통지서를 받아보고 돈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나 그거 너 공탁한 거 인정 안 해. 그러고 돈을 안 찾아요. 근데 안 찾을 필요는 없죠. 일단 돈은 받아놓고 봐야죠. 근데 무조건 받으면은 다 그쪽에서 채무가 다 소멸되는가? 아닙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실제 채권 채무액이 1억이에요. 1억인데 피고가 5천만 원 변제 공탁했습니다. 그럼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놈이 1억 공탁을 안 하고 5천만 원만 했네? 기분 나빠. 나 이거 무시할 거야. 나는 그냥 1억 달라고 할 거야. 1억 달라고 할 건 지 마음이지 5천만 원 공탁함으로써 변제가 된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채권자로서는 그 5천만 원을 일단은 찾아야죠. 그리고 이 일을 유보해야죠. 이렇게 채권자 입장에서 돈을 찾되 이 일을 유보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일을 유보 안 하면은 아주 본질적인 사항 외에 부수적인 거는 그냥 다 인정한 꼴이 되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 땅이 수용이 됐어요. 강제 수용이 됐어요. 근데 나는 10억 받을 줄 알았는데 쟤네들이 감정을 이상하게 해갖고 5억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냥 끝까지 이제 수용 절차에서 일단은 합의 계약에 의한 그 수용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합의에 의해서 하는데 5억 준다 그래서 싫다 그러니까 강제로 수용금을 공탁을 하면서 강제 수용을 해버렸어요. 그럼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그럼 그 수용금 그 5억이 이제 공탁이 됐으니까 이 사람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5억을 찾으면은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 내가 인정하자. 근데 나는 이걸 받되 이건 부족하다. 난 소송을 통해서 그 증액분을 내가 더 청구하겠다라고 이 일을 유보해요. 이 유보 있음 이렇게만 써도 돼요. 뭐 구체적으로는 이 유보해갖고 유보사항 내용을 쓰면 더 좋겠죠. 나는 이 수용에 대해서 이거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쓰고 나서 돈을 찾으면은 소송을 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유보 안 하고 돈을 5천만 원 찾으면은 5억을 찾으면은 언제 소송 못 합니다. 그냥 합의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유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안 찾는 것보다는 찾는 게 좋습니다. 근데 뭔가 완전히 해결이 안 됐다 그러면 이 유보 해버리는 게 좋아요. 네 글자만 쓰면 되는 거니까. 찝찝하다 그러면 이 유보하고 찾는 게 좋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유보는 채권자가 공탁금 수령 시에 공탁 공무원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하는 거다. 명시적이란 말은 공탁서에 이 유보라는 거 쓰는 난이 있어요. 거기다 쓰는 겁니다. 그래갖고 공탁 공무원한테 제출하는 거예요. 원고가 공탁금을 수령하면서 공탁 공무원에게 아무런 이의 유보하지 않는 사실을 피고가 증명하면은 그거야 뭐 공탁서에 있으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공탁 원인을 수락한 걸로 추인한다. 수용 원인으로 돈을 공탁했다 그러는데 이의 유보 없이 찾았으면 수락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추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탁 공무원한테 명시적으로 이의 유보하는데 이거 말고 그 피고한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피고한테 이의 유보 의사 표시를 채무자 공탁 공무원 외 채무자에 대해서 가능하고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근데 우리 그 현실에서요, 묵시적 방법 이거 입증하기 드럽게 어렵습니다. 이거는 뭐 이런 게 있다고 이거를 묵시적으로 한번 해볼까 이러면 안 돼요. 묵시적인 거는 아주 보충적으로 행사하는 겁니다. 가능하면 명시적으로 우리가 증거를 잘 만들어놔야죠. 원고로서는 이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을 증명으로써 이와 같은 추인을 번복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야, 공탁수 봐라. 피고가 그러는 거예요. 공탁수 봐라. 너 이의유보 조항 없잖아. 아니, 난 너한테 얘기했거든. 너한테 얘기했는데 네가 나 너한테 소송한다고 얘기했잖아. 이의유보 했잖아. 그랬더니 야, 증거 대봐. 내가 말로 했는데 뭐 너 녹음한 거 있어? 그랬더니 딱 녹취를 한 거예요. 그 녹취록을 딱 제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런 증명함으로써 추인을 번복시킬 수 있다. 자, 면제까지만 보고 오늘 수업은 끝낼게요. 이 면제는 권리의 이제 소멸에 해당이 되겠죠. 어떤 권리가 발생이 되고 변경이 되고 또 뭐 소멸이 되고 뭐 이렇습니다. 권리가. 근데 이제 면제는 권리를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 채무 관계를 소멸시키는 거예요. 채권자가. 채무자가 면제할 수는 없잖아요. 채권자가 야, 너 그 돈 내가 안 받을게.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면제의 형태가 두 가지가 있어요. 계약이 있고 우리 그 전형 계약 15가지 중에 면제 계약이 있습니다. 그다음 단독행위가 있어요. 단독행위. 채권자 일방적으로 야, 안 받을게. 포기할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단독행위고 또 뭐 계약은 조건부 면제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계약은. 근데 계약은 이제 당사자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면제한다. 그리고 도장 꽝 찍고 뭐 어떤 이득이 오가고 뭐 이런 관계일 거예요. 계약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권리의 발생은 법률행위 또는 법률 규정이잖아요. 법률행위는 계약이 95%, 단독행위가 5%라고 그랬죠.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피고는 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인 피고에게 채무 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주장 증명하여. 보통은 이제 확인서 이런 걸로 하죠. 본인은 채권자로서 채무자인 아무개에 대한 금 1억 원의 채권을 포기한다. 이게 면제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피고가 채무자가 소지하고 있다면은 야, 너 이거 써줬잖아. 그리고 딱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률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과 법률 관계를 맺으면서 중요한 거는 이 증거를 잘 챙겨두는 게 좋습니다. 증거만큼 유용한 게 없어요. 소송은. 채권의 담보계약을 체결하면서 담보권자, 이거 근저당 이런 거예요. 담보권자 명의를 빌려준 제3자, 대여금의 영수 권한만 위임받은 대리인, 이런 제3자는 채권자로부터 채권 처분의 권한을 위임받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람이 채무 면제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들 본인이 있는데. 그래서 제3자에 의한 채무 면제 효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대리 권한을 위임장을 인감 첨부해갖고 위임사항을 써가지고 그거를 그 채무자가 받았다면은 이런 걸 주장 증명하면 되겠죠. 이거는 드물고. 자, 그 다음 채무 면제 의사표시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 중요한 사항입니다. 중요한 사항. 이 채권자가
채권자가요, 뭐 형사 뭐 고소당해 갖고 이 검사 앞에서 이제 이 조사를 받는 거예요. 이거 이제 피의자 신문이라 그래요. 피의자 신문. 예. 이제 막 이렇게 사실관계를 막 이제 질문하면 답변하고 하는 거 있죠. 이게 피의자 신문이라 그러는데, 그때 피의자가 채권자란 말이에요. 피의자가 그제서야 채무 이거 아무개에 대해서 면제를 하겠습니다라고 검사한테 얘기한 거죠. 채무자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그래도 피의자 진술은 어디까지나 검사를 상대로 이루어져서 그에 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 조서는 채무 면제 처분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로지 채무자한테 해야 된다. 이게 면제의 특성입니다. 소멸시효가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양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변제하고 변제 충당 요거는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MPA라는 분들은 이거 확실하게 아셔야 되고, 사실은 이거 경매 소송에서도 이 변제 충당이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면은 유치권하고 연결이 됩니다. 유치권 사건에서 크게 한번 붙은 적이 있어요. 거기서 논점이 된 게 변제 충당이에요. 어떻게 충당시켰느냐. 왜냐하면 유치권도 피담보 채권이 있는데 그 채권이 소멸됐느냐 안 됐느냐가 이 변제 충당의 문제하고 엮여가지고 소송이 난해하게 흘러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변제보다는 이제 변제 충당의 문제, 또 시효 소멸의 문제, 이것은 중요하니까 다음 시간에 해 보겠습니다.